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도 마찬가지로 1교시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의료사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볼 사례는 우리가 첫 시간에 법과 도덕 시간에 이야기했던 수혈 사고에 관한 그런 케이스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의료 임상 현장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만 하고 있는 그런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그 특정한 병원에서의 관행을 인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서 과실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텐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 1998년 2월 27일 선고된 97도 2812 판결문인데요. 판시사항, 중요사항, 어떤 것이 중요한지 쟁점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의 과실 유무인데요. 당연히 혈액형을 바꿔서 수혈한 간호사분도 1심에서 피고인으로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그 주치의와 레지던트들이 과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두 번째 혈액봉지로부터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긴 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 사항이죠. 첫 번째,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 수혈은 종종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수혈을 담당하는 의사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 도중에 세심하게 환자의 반응을 주시하여 부작용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는 등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의 의료 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했죠. 체열은 간호사 혼자 할 수 있는데 수혈은 종종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수혈을 담당하는 의사는 혈액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할 때는 의사가 옆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에요. 네. 수혈 부작용을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자기에게 맞지 않는 피가 들어오게 되면 몸 전체적으로 알레르기가 쫙 삽시간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판결을 보면 의료 현실을 좀 모르는 그런 판결인 것 같죠. 이때 당시에
이 병원에서 뭐 굉장히 의료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간호사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간호사 회의를 통해서 첫 번째 수혈은 뭐 의사나 레지던트들이 하고, 두 번째 혈액봉지부터는 간호사가 교체해 주는 걸로 하자라고 이 병원에서는 그렇게 관행을 가지고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간호사분이 혈액형을 실수로 뭐 A형인 환자에게 B형 혈액형을 수혈하는 바람에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간호사분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기소가 됐고요. 당연히 우리 형법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책임 원칙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고요. 이때 이제 지시한 의사나 레지던트들은 어떤지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심에서 공동 피고인인데요. 레지던트하고 의사 선생님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똑같이 기소되고 처벌받았다.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을 보시면요. 우리가 두 번째 쟁점 보기 전에 사실관계를 한번 봐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상고 이유를 한번 봄으로써 어떤 사실관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글동글시 동글동글동 소재 동글동글대학병원 내과 인턴으로서 간경화, 식도정맥류 출혈 등으로 치료받던 피해자 안모모씨의 주치인 1심 공동피고인 정 누구누구를 보좌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맡은 자인 바 수혈을 할 때에는 직접 혈액봉지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혈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고, 간호사에 대하여는 의사의 참여 없이 수혈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교육하여야 하며, 자신의 참여 하에 간호사로 하여금 수혈을 하게 하더라도 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봉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1996년 5월 25일 오후 1시경부터 같은 병원 62동 동글동글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선 냉동혈장 320ml짜리 3봉지 및 농축 적혈구 200ml 한 봉지를 수혈하면서 간호사인 1심 공동피고인인 최내모선 간호사로 하여금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최내모선이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경 혈액봉지의 라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간호처치대 위에 놓여있던 공소 외 그 다이아몬드세에게 수혈할 혈액봉지를 피해자에 대한 혈액봉지로 오인하고서 혈액형이 B형인 피해자에 대하여 A형인 농축 적혈구 약 60ml를 수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6일 오전 11시 42분경 급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이런 거예요. B형인 혈액형 환자에게 A형 농축 적혈구 60ml를 수혈해서 급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 등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25일날 수혈을 해서 그 다음날 사망하시는 거죠. 26일날 오전 11시 42분에 사망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상에서 활동하실 때도 수혈하실 때 여러 번, 한
2명 이상의 간호사분들이 복명으로 해당 환자의 수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선 수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병원만의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그 관행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법원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의 경우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것이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혈액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주의의무 위반이다. 주의의무 위반이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처벌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케이스는 봤는데요. 수혈함에 있어서 수혈은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볼 사례는요. 의사의 오더를 잘못 이해하고선 잘못 처치를 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한번 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된 판결이고요. 2008도 8606 판결입니다. 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대법원 형사 판결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입니다. 판시사항을 보면 중요 쟁점사항이에요.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간호사 갑이 의리 수술 직후에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 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 갑과 을에 대해서 간호사 갑을이네요. 갑과 을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죠. 사실관계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 케이스에서 그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2005년 11월 2일 췌장 종양 절제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약 1시간 40분 정도 있다가 저녁 8시 15분경 일반 병실로 옮겨진 사실,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한 일반외과 전공의 공소외의는 수술 전에 미리 활력징후 관련 오더를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는데 이 오더가 문제였던 거죠. 이 VSQ 15 minute till stable then Q 1 hour 곱하기 4하고 Q 4 hour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의사 선생님 이 오더를 의사 선생님이 쓴 것과 간호사가 이해한 것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요. 이 원래 의미는 활력징후가 안정될 때까지 15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안정이 되면 1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하며 그 후 4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하라라는 거였죠. 아래 이 VS check Q1 hour 요게 이제 문제였는데요. 활력징후를 1시간 간격으로 측정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항인데요. 만약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거나 160 이상인 경우 및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이거나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공소 외에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 지시사항 중 화살표 이전 부분, 활력 징후가 안정될 때까지 1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안정되면 1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은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화살표 이후 부분은 중 4시간 간격 측정은 일반 병실에서, 그 아래 기재된 1시간 측정은 중환자실에서 적용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 11시까지 일반 병실에서 피해자의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인 피고인 1 역시 컴퓨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지시를 확인한 후 일반 병실에 입원한 즉시부터는 1시간 후인 9시 30분경에 2회에 걸쳐 활력 징후를 측정하였으나 밤 10시 30분 이후에는 활력 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던 사실, 11시부터 일반 병실에서 피해자의 간호를 담당하던 간호사인 피고인 2는 9시경 미리 출근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의사 지시 및 그 수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근무 시각인 밤 11시경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가 상태를 관찰하였으나 활력 징후는 측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1은 간호사 두 분이네요. 교대한, 그래서 가불이 있었을 때 피고인 1은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밤 11시 10분경 피해자를 관찰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서 보호자들이 피해자에게 심호흡을 시키고 있었으나 피고인 1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돌아간 사실, 피해자의 의식 수준이 떨어지면서 잠을 자려는 태도를 보이자 보호자들은 다시 피고인 1을 찾아와서 재워도 되느냐 물어보았으나 피고인 1은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퇴근한 사실, 그리고 11시 40분경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2 등 간호사 등에게 알린 사실, 두 번째 이제 교체된 간호사네요. 그래서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출혈로 인한 쇼크로 판단하고 지혈을 위한 개복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동맥 출혈은 없었으나 장감막 등에서 전반적으로 피가 스며 나오는 양상으로 출혈이 있었고 출혈량은 복강 내에 약 3리터, 기관지 삽관 부위에 약 1리터 정도였으며 피해자는 새벽 2시 49분경 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그런 사실이 있고요. 이 사건 췌장 종양 제거 수술의 주요 부작용은 출혈이고 피해자는 췌장 종양 제거 수술 직후까지 출혈성 경향이 없었던 사실, 출혈이 진행되어 비가역적 상태에 이르면 치료에도 불구하고 출혈 경향이 유지되기도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술하고 1시간 동안 1시간마다 이제 활력 징후를 해야 되는데 일반 병실로 들어오면 안정기로 판단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4시간마다 체크해야 되는 거로 간호사분들이 생각을 해서 저녁에 와서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4시간마다 한 번이니까 또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고 처음에는 시간마다 곱하기 4 무조건 뭐 일반 병실이든 뭐 중환자실이든 1시간마다는 체크하라라는 그런 뜻이었고 그 이후에 안정되면은 4시간마다 한 번씩 측정하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간호사분들은 일반 병실로 왔으면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일반 병실로 온 거기 때문에 4시간마다 체크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판결 요지를 보면은 갑과 을 간호사 두 분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한 그런 사례죠. 판결 요지 중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 수술 직후에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사회 활력 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일반 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는 그러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 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갑과 근무 교대한 간호사 을 역시 자신의 근무 시간에 4회차 측정 시각까지 활력 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1시간 간격으로 활력 징후를 측정하였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갑과 을은 의사의 위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측정 시각 이후 4회차 측정 시각까지 활력 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갑을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위 활력 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그런 사례다. 원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심 판단, 원심이 바로 2심 판단이에요. 2심에서 원심이라고 하면 1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니까 원심은 2심이죠. 그래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그런 사례죠. 그래서 판결은 갑과 을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결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분이 의사의 오더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콜하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컨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례죠. 그래서 제가 아는 전공의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콜이 온다고 해요. 그래도 업무를 확실히 하고 환자의 안위가 달린 거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다 받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상에서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한테 컨택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컨택을 계속 하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직접 전화를 하셔서 클리어 하신 상태에서 환자를 케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